근데 이게 원래 임기 내였거든요, 5년. 7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진관 판사님의 그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평가되는 나라가 아니고 K민주주의, K 붙으면은 모든 게 잘 팔리는 나라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0피 현실화의 ETF도 대박.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벌었을까? 어제 정말 저는 그 1시간 동안 이진관 판사의 선고문을 들으면서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옳지 하다가 그때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진관 판사가 이제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죠. 너네들 뭐 인명피해도 안 났고 뭐 실제로 뭐 성공 못했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달리 성공 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막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울컥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돌려보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안경 위로 떨어진 것 같이도 보였어요. 그래서 깊이 확대해서 봤는데 눈물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김이 서린 것도 같고 아무튼 울컥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애국자다. 정말 마음으로 저도 몇 번 뭐 어떻게 할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 울컥함 그게 바로 애국자죠.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애국자 아닙니까? 그 부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양심과 지성과 눈물과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법관이구나. 그러면서 문득 야 조이대 너 정말 고마운 줄 알아라.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가 할 때 그야말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직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된 거죠. 고마운 줄 알아야죠. 어제 울컥했던 장면 봐도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제 2차례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부분에서 한 7초간 침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 주문할 때 23초간 침묵을 했죠. 그것도 시대의 침묵인데 정말 저 눈물을 흘려 그 울컥할 때 정말 눈물 납디다. 저 비슷한 뭐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연장선에서 우리 현재 탄핵 결정문에 문영배 대행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소극적인 명령 이행으로 대응했던 군경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시민의식 이게 얼마만큼 지금 와 있는가 이거고 그건 뭐예요? 우리 시대 상황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못 따라가기는커녕 역행하려고 했던 집단이 바로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저 무도한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준엄하게 지금 꾸짖은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제 법원에 법에도 눈물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법관의 눈물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글을 본인이 이렇게 다시 선고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이제 그냥 글이 아니었던 거죠. 이 상황이었고 예. 그 국민들의 마음, 그 국민들의 용기를 여기다 담아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들의 용기라는 말을 스스로 읽을 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도 전부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우리도 정말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 부분에서 다 저도 우리 앵커님도 그 부분은 들어도 예, 정말 예. 질리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인상적이어서 이제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저만 그러나 했더니 우리 이제 정어리 TV 일단 잽싸게 찾아봤죠. 이런 제목을 어디 MBC 메인 뉴스 연합뉴스 TV가 계속 들어주네요. 연합뉴스 TV도 요즘에 좀 보도본부가 좀 양심적인 걸로 바뀌었다더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쓰면서도 여러 번 울컥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참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기서 눈물을 보면 또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극도로 참아가지고 눈물이 흐르지는 않게 그렇게 했잖아요. 울컥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딱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숨을 쓸 딱- 때는 그러지 네. 않다가 네. 쓴 것을 제가 썼는데도 제가 읽다 보면은 울컥할 때가 네. 많이 있어요. 저는 이진관 판사님의 양심과 그 투명한 용언 또 국민의 사랑하는 마음이 응집된 표현이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한번 울컥했는데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셨던 배석 판사 이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윤이환 판사, 이재준 판사 두 분이네요. 형사 합의 33부. 배석 판사들과 이렇게 판결문 작성할 때 상의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배석 판사들이 이제 초안 뭐 같은 거를 작성을 한 다음에 부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는데 사실 이 부장의 뜻이 많이 왜냐면 또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많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진관 부장의 이 판결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진관 부장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했다 그런 생각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배석 판사,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 옆에서 그 이진관 부장과 함께 많은 상의를 하면서 모든 한 문구 한 문구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 어제 선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저는요, 참 시대의 양심, 시대의 지성, 그리고 애국자, 또 눈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기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뭐 데스크도 보고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조사에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 경찰은 뭐 한 5분 안에는 와야 되잖아요. 원래 3분 안에 오게 돼 있어요. 333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 15분 만에 도착해서 구조가 좀 늦어졌다. 그러면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15분 만에 도착해서 이렇게 쓰면 그냥 평범한 거죠. 여기에 조사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5분이 지나서야 이렇게 쓰면 완전히 기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제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조사가 팍팍팍팍 꽂혔어요. 아마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평생 언론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쭉 내란이고 뭐 이렇게 엄히 처벌해야 되고 하는데 한덕수가 이제 정상 참작해달라고 하고 평생을 뭐 공직에 뭐 몸담았고 훈장도 받았고 포장도 받았고 또 뭐 몸도 안 좋고 경도 인지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하니까 봐주세요라고 했겠죠. 그걸 쭉 읽을 때 이거 저런 걸 감경 사유로 해가지고 또 깎아주나 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조사가 하나 들어가요.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그 조사 하나가 주는 게 얼마나 대전환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이건 이진관 부장판사가 평소에 물론 뭐 법관이 항상 쓰겠죠.
쓰는 걸 많이 해봤던 사람인 거예요. 많이 써본 사람은 조사 하나가 완전히 문장을 바꾸는 걸 알거든요. 그런 걸 좀 눈치를 한번 채면서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야.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고등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 쭉쭉쭉 설명할 때 아이고 저거 이제 감경 사유를 설명하는 거라는데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제출하면 뭐 하겠다고 딱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란에서 뭐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사를 씁니다. 들어보시죠.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어때요, 윤경호 소장님? 제가 너무 집착했나요? 아니 이건 정말 탁월하고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걸 아마 이 판결문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찝어내는 건 우리 백운기 앵커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사실은 전체 이 판결문을 압축하는 효과를 저는 봅니다. 이 간결 명료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근데요, 이제 저도 우리 백운기 앵커님처럼 신문에서만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문장을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남에게 조금 더 읽기 쉽게 쓸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훈련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접속사를 가능한 쓰지 말아봐라.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려면 저렇게 탁월한 조사를 하나 붙이는 거 이게 그걸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마치 국문학 글쓰기 강좌인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그런 탁월한 조사가 저 문장 판결문을 훨씬 더 간결 명료하게 함으로써 더 빛을 발하게 한다. 그거죠. 저도 120% 공감합니다. 네. 그러게 제출되었습니다 했으면 그렇죠. 얼마나 애건데 제출된 바 하나가 들었잖아요. 네.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평이하고 애가 탔는데 종료되기는 하나. 여기서 이제 다음에 반박과 상식적 역사적 요지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기대가 딱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이 이진관 우리 판사 재판장의 이 선고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다 고려한 바를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이런 사정, 이런 거 제출된 바 있다라는 것은 고려는 다 안 하지 않고 내가 다 살펴봤다.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끝냈다. 끝난 계엄이다. 이거 아무 피해가 없었다. 이런 거 내가 그 주장도 살폈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루이스님 짱짱짱이야. 이 나라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개 돼지들만 득실거린 법조계에 이런 분이 있다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이대 주기현 사람이라면 보고 배워라. 이런 모범을 보인 분이 판사란다. 그 다음은 욕설이라서 안 읽겠습니다. 주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윤석열 내란 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판결이 중요한 것인지, 법관은 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고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이건 단순히요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정의와 상식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법원에 난입해서 판사 나와 죽이겠다, 심지어 방화까지 시도한 자들이 5.18은 폭동이지만 이것은 항쟁이다라고 하면서 항쟁 기념의 날로 삼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지성인들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한덕수 23년 올려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중관 부장판사의 그 선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심은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얘기하지 않는 것, 그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심이죠.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전을 접하고 선현들의 생각을 배우면서 성찰해야 지성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이거 갑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어제 그걸 보면서 조은석 특검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졌어요.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뭐 기각 항용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자를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보안해서 다시 재청구해야죠. 그랬는데 그냥 힘없이 자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의심했어요. 뭐지? 조은석이 김현장과 결탁했나? 아니면 그 특검 내부에 있는 검사들인가? 의심했어요. 그러나 뭐 바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그래서 영 못마땅했지만 한번 보자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맨 처음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 이중관 부장판사가 나중에 이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하고 병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중관 부장판사가 이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라고 판단하지 않고 특검이 올린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법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일단 이중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듣고 짚어봅시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32조에 따른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 해당하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택일적 추가적 병합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할 것을 신청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택일주 추가를 허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신유진 변호사님께 네.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또 법률 용어도 많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거는 법에 정확하게 우두머리 그리고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적 공범이라서 이게 수인이 함께 서로 범죄 실행 행위를 나누는 것으로 형법 87조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면은 그 내부자로서 형법 총칙, 그러니까 형법 총칙이 아닙니다. 형법 총칙이 아닌 그 87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형법 총칙인 뭐 그냥 외부자로서의 방조, 내란을 단순히 도왔다 이 정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중환 부장판사가 이건 중간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병합해라 이렇게 해서 네. 병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아예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방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죄라면 오히려 그거는 이제 재판부가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을 네. 대체로 검찰 쪽에서 하지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가 그럴 경우 이 공소 제기한 사실로는 무죄가 나온다거나 정말 공소 기각, 공소를 제기한 사실로는 공소 기각이 나올 게 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확대해 보면은 대장동 유동규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했는데 변경하지 않고 무죄가 나온 것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윤경호 소장님 제가 뭐 내란 특검을 막 비난하거나 폄훼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뭐지 저자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형법상 양형 기준에 내란 방조의 경우에 하한선이 더 높다. 높죠. 네. 그러니까 더 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걸 적용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덕수에게는 이게 적용될 만한 일인가? 왜?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는 내부자거든요. 이 내부자에게 방조라는 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이게 법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였을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바깥에 있는 기업인으로서 이 내란에 돈을 지원을 했다든가 또는 뭐 이동수단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했다든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뭐 쿠데타 내지는 뭐였다면 그런 경우는 외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 어찌됐든 2인자였지 않습니까? 2인자. 그리고 이건 내부자잖아요. 그 내부자에게 이 방조라는 건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딱 집어낸 거니까 그런 점에서 조은석 특검이 왜 그랬을까를 좋게만 해석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기준상 최저 하한선이 이 방조가 더 높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라는 좋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성의를 다하지 않은 거죠. 아니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한덕수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불구속해서 해버렸죠. 그다음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맨 처음에 기소를 안 했죠. 거기에다가 구형을 꼴랑 15년 했어요. 아니 이걸 소장님 우리가 그때 구형 15년 나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아니 네.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을 자를 그렇죠. 구형을 15년 네.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 정권의 2인자였고 윤석열 정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주재자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훨씬 더 무거운 징역을 구형했었는 이게 조은석 특검이 저는 전체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윤석열을 사형 구형한 거 그때도 단호하게 구형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수사성과도 있었는데 한덕수 또는 이제 주요 종사 임무자 몇몇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윤석열에만 너무 포커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부 세력에게는 좀 온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고의가 작용했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초점을 잘못 맞춰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접근한 거라면 이제 무능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5년 구형했는데 23년형이 나온 것은 아마 우리 법원 선고 역사상 대장동에서 유동규 8년 구형했는데 9년 선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6년이 아니라 8년이 더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건 특검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정환 판사님은 내란 형법상 내란 80조, 88조, 89조 미수범, 그다음 90조 예비 선동선정까지는 있는데 이걸 봐도 방조라는 조항은 없는데 형법에 있는 방조죄를 붙일 일이 아니다. 내란의 죄의 성격상 그 부분도 교통연해 주셨는데 앵커님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내란 방조로만 기소됐으면 이제 사실은 법리적 논의하기 좀 판사님 말은 내란은 방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무죄를 선고할 뻔한 위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만 너무 잘한 거죠. 신의 한 수가 주요 임무 수행으로 넣으신 거고 특검도 그때 동의 잘해준 겁니다. 이제 그나마 특검이 이걸로는 비난을 좀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그때 굳이 그래야 되냐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죠. 한덕수에게 왜 특검이 그렇게 예외적이었을까? 끊임없이 저는 김앤장이라는 존재를 의심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법조계에 김앤장이라는 존재가 갖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또는 중견 또는 고참 검사들이 결국 자기들이 나중에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김앤장이라는 울타리 거기에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쪽과의 우호적인 관계 이런 거를 누가 꼭 시키지 않아도 의식을 하는. 그런데 왜 또 그러면 한덕수만 다른 데도 뭐 돈 가져와서 아니면 무슨 관계 때문에 김앤장을 그러면 변호인으로 쓰면 되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곳은 거기에 파운더인 창립자인 김영무라는 그분이 갖는 그 절대적인 권한 그런데 그 김영무라는 분과 한덕수라는 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추측입니다. 예. 이런 식의 김앤장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쳤을 것이다라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윤상현 같은 자들이 있죠. 야야야야야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추락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강선우, 이해군 이런 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오로지 출세하려고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의 몰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에 좌절하고 절망하다가도 문영배, 박정훈 대령 이제 장군 됐죠. 또 이진관 부장판사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 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꼿꼿하게 지켜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저 형법 오랜만에 저도 찾아보니까 예전에 신임 변호사 같은 분이 지적해 주신 내란범위 이렇게 형법이 이제 앞에는 이제 이론적인 쭉 부분이 나오고 각 제목이 87조부터 내란죄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살인, 막 부모살인 이것부터 나올 것 같잖아요. 천하에 제일 나쁜 죄. 근데 그 각 목 중에 여러분 내란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내란죄가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살인죄보다 개개인의 살인죄 뭐 또는 뭐 사이코패스 살인죄 이거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 헌법과 국민들이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역사적으로. 내란죄만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워낙 중요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다루느라고 참 다른 때 같으면은 톱뉴스가 될 만한 것들을 못 다루고 일부를 마치게 됐는데 벌써 3가지나 돼요. 코스피가 5천을 뚫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5천 2.84예요. 네. 우리가 꿈의 지수라고 불렀고 아니 5천 이야기할 때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했던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중권, 나경원, 제가 이준석 제가 찾아보니까 1년 중 최저는 2284였습니다. 1년 중 2284. 네. 그때 그 윤석열 때, 네네, 그렇죠. 윤석열 때 피규 그렇죠. 1년 반 전인가 기회요. 네. 불과 1년 반 전인가.
코스피 5000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아주 그 좀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반기라고 그랬지 1월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는 5천 달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기 아니 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도 그렇죠. 윤경구 소장님 나름 경제 전문가인데 제가 언제 예상했어요?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시장이 또 정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전 그런 얘기에 이게 다 함축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이 코스피 5000이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무슨 뭐 상징 조작의 한 뭘로 생각해서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이걸 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마치 뭘 해야겠습니다. 이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결국 시장에 맡겨놨더니 되더라. 예. 그러니까 아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머쓱해지는 그거라. 코스피 5000 뚫은 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좀 아쉽지만 오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한 거 이것도 큰 뉴스고 방금 전에 이제 장동혁이가 단식 풀기로 했다고 그러죠. 박근혜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아 예 그만할게요. 이건 또 무슨 슈알란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일 다뤄보기로 하고. 아니 정말 앵커님 천하의 코미디 중 코미디입니다. 세상에 다 죽은 박근혜를 불러다가 탈출구를 없으니까 한동훈이 와달라. 근데 한동훈이 안 오니까 이제 박근혜를 불러가지고 저걸 막 대전은요 그때 과정했잖아요. 장동혁 건강은요 예 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대전은요도 사실은 조작이었는데 그때 선거 때 정말 창피합니다. 이라 정치꾼. 다시 한번 여러분 MBC 지금 메인 뉴스에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가 메인 뉴스에 메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코스피 5000 황된다고 말한 진중권을 그 준열하게 꾸짖는 앵커님의 그 저는 제에서 요것이 너무 기분 좋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피 5000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코스피 5000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 코스피 5000 되면 내가 누구 얼굴 한번 보고 싶냐면 진중권 얼굴 한번 보고 그렇죠. 뭐 1000에서 2000 되는데 뭐 10몇 년이 걸렸고 여기에 어떻게 걸렸는데 말이 되냐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 까던 그 영상인데 5000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코스피 5000 이거는 옛날에 이제 MB가 얘기했던 거고 뭐 당연히 지켜지진 않았고요. 어느 후보가 얘기했든 다 지켜지진 않았고 1000에서 2000으로인데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걸 갖다 임기 내에 뭐 분명히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이후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고작 자본시장을 갖다 좀 더 정상화하겠다, 그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걸로 물론 몇 %는 올릴 수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5천까지 갑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저도 몰라서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이온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들. 이리 와. 이리 와. 나경원도 있어요, 앵커님. 나경원도 악담을 퍼부는. 들어와. 아이고 참.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 MBC마저도 메인으로 우리 백운기 TV님, 백운기 앵커님의 멘트와 풍자를 준열한 꾸짖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임기 내였거든요, 5년. 근데 7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지금 진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진관 판사님의 그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평가되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K 민주주의, 정말 K 붙으면은 모든 게 잘 팔리는 나라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재밌는 기사 하나 떴어요. 네. 5,000p 현실화의 ETF도 대박.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벌었을까? 정말 그랬대요. 금액까지 나오대요. 예.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네. ETF에 4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네. 하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ETF 설명 좀 해줘요. ETF가 뭔지. 저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지수 이렇게 연동되는 지수 펀드입니다. 네, 연동돼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네. 올라가면 더 개별 벌어요. 네, 개별 그렇습니다. 종목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넣어놓으면 네. 저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선 후보 때 지난해 5월에 코스피 5천 공약하면서 ETF 상품 4천만 원을 샀대요. 네. 그랬다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1억 원어치를 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상품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네. 코스닥 152를 오를 때 이익을 얻는 코스닥 150 ETF인데 이거를 전부 합하면 코덱스 200은 수익률이 103.27%, 코스닥 150은 31.40% 상승해가지고 평가 이익은 단순 계산해도 2,7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합계는 지금 2천 투자해가지고 1억 됐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와우.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는데요. 술 사실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재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지만 ETF입니다. 네.